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올 여름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 운용하기 위한 지침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 할당 관세 0%가 신규 적용됩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형편이 되면 용산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했고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를 밝히며 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실무회동을 거쳤고 마침내 양자회동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현안이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자리에는 양측에서 각 3명이 함께합니다.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비서실장과 정책위 의장,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회동은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담 회동이 끝난 뒤 공동 합의문 형식의 별도의 발표는 없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킨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핵 협의 그룹 회의를 2차례 열고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인데요. 올 여름이면 이 지침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한미양국은 이후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약속한 대로 핵 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집단 군사동맹이 아닌 특정 국가와 핵 협의 체계를 구축한 건 처음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모두 2차례 회의를 열고 핵 전략기획 운용 관련 지침 등을 협의했습니다. 오는 6월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으로 올여름 지침을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또 다른 핵심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첫 NCG 회의가 열린 지난 7월에는 미 해군 최강 전력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 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활동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범정부 확장 억제 모의 실험과 군사당국 간 도상 훈련이 각각 처음 개최됐습니다. 오늘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일 정상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이 만나고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지난해 한미일 세 나라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급진전을 봤는데요. 미국의 고위 관료는 이런 흐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한일 정상의 결단은 노벨 평화상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로 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한일 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제 무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겁니다. If you ask me honestly, who deserves the award for really doing something that could make a huge difference on the global stage, I would say that should be a joint award between Kishida and Yoon.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 의원단은 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한미일 공조와 강화의 중요성은 최근 발표된 미 싱크탱크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3자 대화 구조에 이어 앞으로는 3국이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1년 전 워싱턴 선언 이후에 동맹의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 강화에 이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전략적 안보 동맹이 강화돼 가고 있습니다.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 한미일 3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안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이번에 열린 14차 안보회의에 참석한 3국 대표단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군사 정찰위성 발사, 또 북러 불법 환적을 비롯해서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사실 요즘은 안보와 경제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세 나라도 이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밀착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함께 보호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3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혁신 기술 유출을 막고 수출 통제 이행을 보장하고자 실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국가 연구 기관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 기술 보호, 우주, AI,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 이런 문제에 관련한 3국 협력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미일 각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술 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또 수출 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서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년 사이에 연이은 한미, 또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의 지속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11월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을 해서 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 문제와 또 핵심 분야 과잉 공급에 대응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오는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약 1년 만에 만나게 될 세 나라 정상, 또 어떤 새로운 외교사를 써내려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해상에서 고도 500km 이상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우리 군에 도입됩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돼 적의 탄도탄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돼 고도 50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가 도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SM-3를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M-3 도입 사업의 기간은 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 8,039억 원이 투입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 고도가 높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탄도탄 위협에 대하여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M-3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SM-3가 도입되면 요격고도 40km 이하인 패트리엇과 MSAM, 요격고도 40에서 70km인 사드와 LSAM에 이어 다층 방어 체계가 구축된다는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포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습니다.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는 오는 2032년까지 3조 2,5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이 중증 응급진료는 유지하되 외래 진료와 수술은 일주일에 하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의 이런 결정과 사직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일주일 하루 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 모두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주 1회 휴진하더라도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잇따라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환자들과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데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많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사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에 불과하고 수리 예정인 사례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는 집단 강압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생을 건드리면 남은 건 파국이라고 발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응수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전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민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의료 현장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금의 위기를 의료체계 정상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때 30%였던 대형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최근 60%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세 사람 몫의 경무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전국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미뤄두고 눈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목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를 바라보고 있다며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자세로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 주요 4가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가격 불안해 보이는 배추와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할당 관세 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최근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과 포도, 마른 김과 조미김, 코코아두 등입니다. 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 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선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 성장, 내수 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종료로 공석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과 신뢰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동포 중 263명이 올해 영주 귀국합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동포 78명이 27일과 다음 달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로 단체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영주 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바로 옆에 국도 3호선의 대체 우회도로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맞닿아 있는 한 아파트. 아파트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닙니다. 제 뒤에 보이는 도로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큰 트럭들도 자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는 일은 절대 없고 환기를 시키려고 한 10분 정도만 딱
창문을 열어야 됐었고 밤에 이제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더우면 에어컨을 좀 끄고 창문 열고 잘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절대 어려웠어요. 왜냐면 굉음 소리가 엄청 나고. 처음에는 3번 우회도로가 전면 개통이 안 됐을 때는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서 좀 소음이 좀 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완전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소음량이 엄청 심합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층 연립주택을 짓는 것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 곳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되면서 아파트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주간에는 소음 기준인 65dB를 초과한 71.5dB이 측정됐고 야간에도 소음 기준인 55dB를 초과한 67.1dB이 측정됐습니다. 이에 대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주민 등 7천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역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양주시장 등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조정회의 목적은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도출한 조정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준수해 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방음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네,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에다 잦은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산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특수 차량과 입는 로봇 등 진화 장비의 첨단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산불 현장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이어 거센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봄철 건조한 기후 탓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에 특화된 혁신 제품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차체와 부품 모두 100% 국산화에 성공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은 기존 진화 차량보다 2.5배나 많은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고압 송수 펌프로 1km 떨어진 곳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와 산소 공급기 등 구급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초기 응급처치까지 가능해 현장 대응 능력이 높아진 겁니다. 다목적 진화 차량은 성능 평가를 마친 뒤 보급될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만 2억 원이 투입된 웨어러블 로봇도 소개됐습니다. 근력 보조기기로 대원들이 진화 작업 때 착용하면 무거운 진화 장비를 쉽게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 피로도 38%, 근력 소모 36%까지 낮춰 경사진 현장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위성 항법 장치 GPS가 탑재돼 있어 대원들의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해 야간 산불 진화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올해 하반기 중 대형 산불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산림 재난 피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림 재난 피해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개발 등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진화 장비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공중에서 소와 약재를 뿌려 잔불까지 진압이 가능한 드론도 개발돼 시범 보급을 앞두고 있으며 산불 발화점 위치를 미리 감시하고 추적하는 기술 등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2024 한국 방문의 해 환영 주간이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좋았던 기억은 오래가죠. 한국과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항에 환영 공간을 설치하고 사진 촬영지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입국하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한국 방문의 해 환영 주간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축하 공연도 개막 행사에 활기를 더합니다. 환영 주간 행사는 입국하는 순간부터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첫 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행을 즐기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환영 주간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등 황금 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 부스가 운영됩니다. 환영 부스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이 설치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쇼핑, 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각종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웰컴백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됩니다. 공항 내부는 설레는 모습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월 기준 103만여 명.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85%가량 회복된 겁니다. Last time I came as an exchange student and I've not come back since then because of COVID. I think it's eat foods, like try new foods and all the stuff like go to the Noreval. First of all, transportation. It's so amazing. You can go anywhere, everywhere, all the time. You can visit a lot of things for free. A lot of free museums and a lot of free exhibitions. 이번 환영 주간 각 공항에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인력도 배치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K-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하늘이 개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점차 개겠고 그 밖에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컸고 서울의 경우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6도나 웃돌았는데요.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13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도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3도, 인천과 대전 11도, 수원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 28도까지 오르겠고 인천 21도, 수원 2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4도입니다. 낮에는 울진 22도, 속초 24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2도, 부산 15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있겠고 남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 제주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이후 수요일 강원 영동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로 접어들면서 자녀들의 봄 소풍도 잦아집니다. 그런데 높은 기온에 도시락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음식을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도시락을 쌀 때 식초를 살짝 묻혀서 용기를 닦아주면 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